국방부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 또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오늘 공개된 국방백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차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95년 국방백서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94년에 불바다 발언 이후에 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문재인 정권 때 없어졌다가 다시 6년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발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초안 얘기 나올 때부터 이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관심이었는데 북한은 우리의 적 어떤 의미로 담게 된 건가요?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요. 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최근 들어서 북한이 작년 연말에 있었던 단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네. 우리를 명백한 적이라고 했고 그 전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도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계속돼서 도발을 하고 있고 네.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서라는 것은 예. 우리의 그러한 국방 상황을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러한 북한의 행보는 우리의 적과 같은 행보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은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취지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국방백서 부록에 보면은 9.19 군사합의 위반 내용들이 좀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그 도발은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위반 행위들이 있잖아요. 네. 따라서 아까 백서 본연의 목적이 한반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의 그러한 도발 행위가 있다는 점을 적시하기 위해서 네.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정부의 입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북한 반응은 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가 보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대화와 협력을 좀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기반 하에서 그러한 기반 하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이러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통일부 측에서는 네. 담대한 구상이라는 나름대로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희 국방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에 맞게 그것에 대응해 나가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국민과 국제사회에게 전하고 그러한 목적에서 이러한 백서에서는 사실을 담담하게 기술한 것입니다. 네, 북한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신 차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플루토늄 70여 킬로그램 보유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20kg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사이에 북한이 재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플루토늄이 늘은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과거 북한이 계속해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생산했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과 북한이 과거 핵실험을 하면서 사용한 것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네. 기술을 한 것입니다. 예. 또 눈에 띄는 부분이 2년 전 백서에는 그 영변 핵시설 이렇게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 이번 공개된 백서에 보면은 영변 등 핵시설을 가동했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거든요. 예, 사실 네. 북한의 영변 말고도 여러 가지 핵시설이 많습니다. 예. 뭐 평산에 있는 우라늄 광산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장소를 적시하진 않고 있지만 네. 농축 우라늄 시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네. 자, 북한군이 명칭을 바꾸고 새로 편제된 군도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항공 및 반항공군 명칭을 공군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바꾼 건 아니고요. 작년에 식별이 됐어요. 예. 뭐 북한이 항공 및 반항공군으로 그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네. 바꿨는데 그러다가 다시 공군을 사용한 것이 뭐 공군 전력에 특별히 보강이 있거나 그런 측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데 변화된 명칭이 식별됐기 때문에 예. 그에 맞게 저희가 기술을 했습니다. 기교화 포병사단 창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기계화 사단이 있었고 포병 사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씩을 빼서 합쳐가지고서는 기계화 포병 사단이라고 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의 목적이 뭐 평양 등을 방어하는 거냐 또는 전시에
추가 증원을 해서 내려보낼 것인가는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방부 신범철 차관과 함께 국방백서, 사실 국방백서 속의 북한에 대한 어떤 표현은 남북 관계에 따라 좀 표현이 바뀌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함께 짚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북한에 대한 평가, 또 핵 능력에 대한 평가, 또 잠시 뒤에 우리가 얘기할 일본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열병식에서 언급된 부대도 많거든요. 이를테면 전술핵 운용부대, 또 ICBM 부대 등도 언급이 됐던데 역시 설명해 주시죠. 이제 과거에는 북한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전략군이라고 표현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대 명칭이 식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새로운 전력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 북한이 그간 보여줘왔던 것들을 갖다가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명칭은 그 부대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새로운 북한 미사일 평가와 관련해서 최근 열병식에서 이제 화성 17형, 그러니까 미국까지 사거리가 닿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미사일인데, 이 화성 17형이 11기나 선보였고 또 신형 ICBM도 4기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는 어떤 의도로 평가를 이거는 이제 현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예, 네. 아무래도 북한이 핵 전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 직결되는 전력, 특히 뭐 ICBM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때보다 많이 전시함으로써 네. 자신들의 그런 공격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고체 연료 엔진 기반 ICBM에 대한 어떤 열병식 이후 여기에 대한 주목도 있었고, 사실 전문가들이 고체 연료 엔진 기반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기습적인 어떤 위협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연료 주입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위협적인 것으로 봐야겠죠. 지금 네.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전형적인 고체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지금 북한이 저것을 한 번도 실험한 적은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ICBM이라고 보기엔 이른 측면이 있고요. 북한이 뭐 저것을 연료 실험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네. 언젠가는 발사 실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주애, 그러니까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도 굉장히 주목을 모았습니다. 이 자체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 최근 김주애에 관한 북한의 행보를 보면 우상화의 시작이다는 저희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만 그것이 후계 구도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겠죠. 다만 네. 저렇게 화면에 여러 네. 번 등장하는 것, 그리고 뭐 존경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 또 열병식 이후에도 아마 작년 12월인 것 같은데 삼지연에 가서 백마를 타면서 네. 김주애를 강조한 것, 그런 것을 보면은 우상화를 강조한 건데 그것이 단순한 김씨 일가의 우상화의 일종이냐 네. 아니면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낙점한 상황에서 우상화를 어. 시작한 것이냐는 아직 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투혈통의 4대 김주애가 이렇게 부각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계 구도를 노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북한의 미래 세대의 어떤 상징일 정도일까 의견이 분분한데 차관님도 여러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너무 한쪽에 몰입하다 보면 북한 정세 전반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열병식 과정을 통해서 조금 내부 결속을 좀 다지는데 북한이 주력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예. 식량난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최대의 인력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저렇게 열병식을 하는 것은 네. 결국 체제 결성용이고 김정은 정권의 선전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2월 16일이 오늘인데 오늘이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이른바 이제 광명성절,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보도된 그 바에 의하면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뭔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잠잠합니다. 예, 여기에 뭐- 대해서 관측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을 언제 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북한의 도발에 끌려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북한의 도발 양상에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예. 그럼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할 것이냐? 아직까지 북한이 구체적으로 예고한 것은요. 4월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희가 높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의 대비 태세의 약점을 계속해서 파악해가면서 재래식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늘 열려 있고 또 ICBM 같은 것은 사실은 ICBM도 그렇고 핵실험도 그렇고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야 돼요. 아까 보여드린 그 고체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네.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시험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핵실험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부터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 방식의 핵실험 그러니까 과거에 그 폭발력이 일정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수소폭탄도 아니고 또는 전술핵 무기도 아닌 핵실험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정말로 수소폭탄 메간톤급의 폭발력이라든가 또는 전술핵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것은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평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잠깐만 정리해보면 북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을 이번 백서에 담았다는 말씀과 함께 도발에만 집중하면 끌려갈 수 있지만 4월에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은 높게 보고 계시다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에 대한 표현으로 좀 넘어갈 텐데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가까운이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넣은 건 아니고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네. 하는 그러한 정책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또 이것이 저희가 국방백서 하나만 일본 문제를 갖다가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네. 외교백서 이런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담는 취지에서 가까운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을 포함하는 것도 그렇고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어떤 표현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국민 정서상 한일 관계에 대한 좀 고민은 더 깊었을 것 같고 더불어 북한에 대한 것도 그렇고 혹시 초안에서 이렇게 최종 안까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가장 고민됐을까요? 뭐 전반적인 내용이 다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외교부에서 외교백서 발간할 때는 네.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도 체크를 했고 예. 정부 간에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거쳐서 가까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도 풀어가야 되지만 네.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고려해서 포함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담았습니다. 네, 백서 만들 때 국방부 자체 어떤 분석과 또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를테면 가까운 단어 같은 걸 추가할 때 치열하게 토론 과정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반영을 예. 한 것이고 외교부에도 뭐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상의를 하고 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네. 예. 자, 이 밖에 군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동안은 장병 처우 개선이 좀 눈에 띄었는데 연금제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군인 연금이 4대 공적 연금 중에 가장 유리하다, 뭐 특혜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특징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신중한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것은 군인들의 근무 여건이 다 격오지고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군인과 공무원 다 같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데 공무원은 60세 정년을 지키는데요. 네. 군인은 60세 정년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성장군이 되어야지 60세까지 가고 네. 대령 같은 경우에는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0대 중반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하는 일의 성격도 나라를 지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저희는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매년 이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이 부분하고 네. 그리고 이 공무원 연금과 동일하게 이 보험료율과 지급률 자체를 이제 조정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서 같이 해주시죠. 그거는 현재 아직 논의 중이고요. 아. 지금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금을 내면 정부에서 매칭으로 해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연금에 동일하니까 그 액수는 언급드리지 않겠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1조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조 정도.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끝으로 현안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무인기 경계 실패 사태와 관련해 군 지휘 라인을 징계했습니다. 무더기 경징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관님 말씀까지 사실 듣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징계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고요. 예. 바로 멀지 않은 시기에 그것과 관련된 발표와 설명이 저희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 시점은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뭐 금주내 또는 뭐 조속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관련 부실 대응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까지 듣겠습니다. 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 내용 포함해서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